오동현 TV, 서울의 소리, 정대택 TV, 인터넷 뉴스 신문고, 법률닷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그 7번째 막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법률닷컴 대표 추광규입니다. 정법시대 7회차입니다. 방송 타이틀 정법시대는 이제 그 천공의 정법시대는 결을 달리하는데요. 한자로는 정사정 법법 대시 대신할 대자를 쓰는 정법시대는 정치 법률 시사를 대표하는 방송을 뜻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순서를 막에 올리겠습니다. 1부 순서는 화제의 판결 또는 다음 주 화제의 재판입니다. 화제의 판결, 화제의 재판 먼저 브리핑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 없는 가해 2차 가해 멈춰야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이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진두현 씨와 박석주 씨는 지난 10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선고 4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씨와 박 씨의 재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두 분은 박정희 정권의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연루돼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나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17명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진 씨를 포함해 박기래, 김태열, 강을성 씨 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석주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고인이 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뒤늦게라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검찰이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에 연루된 고 진도한 박석주 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사실상 그 법원에서도 그 문제를 통일당 재건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건데 또 이게 기계적으로 또 검찰은 상고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정대택 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명 통역당 사건이에요. 그죠? 그렇죠. 통일당 재건이 사건 해가지고 민청학령 사건하고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데. 그렇죠. 이분들은 제1교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건 제1교포 사건이 아닐 겁니다. 아니, 국내 그 당시에 통역당 사건인데. 예. 이거 법으로 막아야 돼요. 어떤 그런 거 이게 좀 진실화해서 무죄 권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보고 있는 건 아니 그럼 뻔히 이제 이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가혹한 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건을 사실 조작해낸 거거든요. 이제 통역당 재건 사건이라는 게 실체는 있긴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뭐 진보 정당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한번 박정희 정권에 이제 한 걸 하자. 근데 그걸 북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뭐 사형 선고하고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떤 검찰의 기계적인 항고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오동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법적으로는 상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불법적인 그런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고 사법부 같은 경우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불법적인 그런 검찰이 제출한 불법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불법적인 수사 기법, 그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피고인들이 자백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한 사건인데 그게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나 가지고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서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면은 이는 본인들이 그 과거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지 이거를 또 상고를 해서 계속해서 그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괴롭히는 거는 정말 국가 권력을 오히려 남용하고 스스로 더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말로 오만하고 불손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한동훈 이분이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려고 하는 걸 막았거든 저희가. 그래서 바로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피해 회복이 완전한 이제 그 회복이 된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상고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없는 거고 법무부에서
나 정부에서 이제 그 상고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나 법무부에서 이거는 빨리 조속히 재심이 무죄가 나왔으면 확정시켜서 이 피해자들이 좀 더 물론 이 아무리 지금 현재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50년간의 고통을 보상할 길은 없잖아요. 이미 사형 집행이 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유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을 저질러서 사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걸로 해서 그 7, 80년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억압받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빨리 조속히 확정지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이런 사건을 다시 상고를 해서 또 대법원 이렇게 뭐 심리를 받게 한다? 이거는 정말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리 정대택 팀장님 같은 경우도 그 무고죄인가요? 그 2년형을 처음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명백하게 그 국가 폭력의 일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나중에 이제 재심을 이제 뭐 신청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검찰은 또 당연히 뭐 항소, 항고 뭐 이렇게 상고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얘기한 법무부 장관의 그 권한으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게 장치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다른 게? 그걸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거는 뭐 법 개정을 통하는 수밖에 없고 어차피 우리 그 법에서야 뭐 항소하고 상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그런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법무부가 이렇게 그 상고 심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뭐 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법무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인권을 우선하고 이 국민들의 이렇게 큰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이렇게 상고를 해서 또다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있어요. 법으로는 현재 강제할 수 없지만 네. 그 재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있죠. 네네. 그 전주 저 삼거리 3인조 사건, 삼거리 사건, 슈퍼 삼거리 사건. 예. 제가 그 쭉 방청을 해요. 그 변호사가 이제 그때는 사유적으로 집중된 사건인데 그 검사가 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거기서 강하게 재판장이 막 손들고 이 재판은 결과도 정의로워야 되지만 과정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면서 막 검사를 꾸짖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무죄를 받아냈어요. 재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못하게 대검찰청 앞에 와가지고 진범이 나타났다. 그 항소를 취소하라 해가지고 항소 안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 건하고 이 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지금 그 삼내 슈퍼 사건이라는 이거는 이제 진범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는 뭐 또 진범이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상고의 실익이 없는 거고 또 뭐 오히려 상고를 하면은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건이 조금 다른 건 이거는 진범 여부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통역당이 그 역할이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어떤 해석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고문에 자백을 했고 또 네. 통역당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물론 뭐 검찰에서는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 재심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불법적인 그 고문에 의해서 가혹한 행위에 의해서 자백이 이루어진 게 밝혀진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진범 여부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 뭐 통역당의 어떤 그 당시의 구성이라든지 통역당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그런 수사와 강압적인 그런 고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를 통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은 이번에서 재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실질적인 뭐 진범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고를 하지 않는 게 또 당연한 바람직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단 상고는 진행됐으니까 저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상고 취하해서 빨리 확정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뭐 국민 매진 이상을 갖다 청원을 하게 되면은 법무장관이 그걸 청원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그걸 자기가 아까 4.3 사건처럼 뭐 각하를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청원 제도랄까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이제 네네네. 검사 관행이 이제 일반 사건도 자기들 구형량 해가지고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를 하면 무조건 그렇죠. 항소를 하고 또 그러지 않은 것도 이제 악의적으로 항소를 하고 그런 거니까 검찰청법입니까 이게 뭘 바꾸든지 해야지 해서 기계적으로 네. 상고하거든요, 항소하거든요. 그런 뭐 상고 절차나 이런 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검찰의 상고나 뭐 이런 그런 건 내부적으로 자기 규정들에 따라 가지고 뭐 자기들 구형에 못 미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죄가 선고됐다든지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다 항소 상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대표적인 게 이문정 검사가 그 재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징계 먹었죠. 네네네. 무죄 구형을 해가지고. 무죄 구형을 네네네. 해가지고. 요 부분은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국가 그 과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안을 해서 그런 기계적인 어떤 검찰의 항소 항고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해야죠. 요건 하여간 다음 우리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은 한번 그 정책 과제로 한번 제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또 대표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교수도 열렸던 네. 거죠. 네네. 네.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실 운영 규정 공개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2023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법률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의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 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 규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당시 운영 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거듭 확인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거듭된 패소에도 재판 결과에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시간을 끌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의 소송 대리를 맡겨 재정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대통령실이 지금 숨기는 게 많은가 봐요. 용산 아주. 이 정권에 들어서는 아주 그 정보 공개에서 인색한데 이 부분 우리 정대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친구들 계속 뭐 그러니까 예. 하여튼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는지 고소고발실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에는요 정당 문제를 법정으로 안 끌고 갔어요. 선거 끝나면 딱 승자가 다 그 고소고발을 그렇죠. 취하고 다 취하죠. 그다음에 문민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조직표를 다 공개했어요. 네, 이름까지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다 기억했어요. 무슨 비서관 해가지고. 맞아요. 그 전에 당시에 권성동 비서관을 갖다가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취재를 하려고 보니까 네. 그 직제표가 이름이 나오더라고.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인천지검 그 부장검사를 했거든요. 네. 부장검사했다가 이제 이명박 MB 정권에 그걸 네. 들어갔는데 네. 취재하려고 찾아오려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직제표 보니까 직제표 딱 다 나오더라고. 나와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전화하니까 바로 받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복대리인 이중대리죠.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했더니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던데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다 숨기는 거. 지금 김건희 줄리 일거수 일투족 무슨 제2부속실보다 더 상위에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해야 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했던 것은 제2부속실이 이제 운영이 되면은 그 제2부속실의 모든 행동이 적시되잖아요. 이런 걸 노출 안 하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고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옛날에 왕도
다 그 실록을 써서 공개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왕정도 아니고 아주 그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은 지금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시간 끌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 지금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그 대통령실 그 비서관이 뭐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대리를 한 그런 의혹 때문에 이렇게 제기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예, 예. 정식 직제도 아닌데 불구하고. 정식 그렇다고 하면 과연 대통령 비서관 대통령실 소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업무를 할 그런 운영 규정이 있는지 그런 역할이 있는지 거죠. 그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직권남용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뭐 이게 지금 공개가 되면은 업무에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 또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안보하고 차질이 있는지 이게 참 그리고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은 더 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오히려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선들에서 알려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국가 안보라든지 국민들이 좀 이렇게 그 대통령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차질을 빚게 할 만한 그런 위험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여과 없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하면은 그걸 좀 해결을 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좀 이제 신뢰하는 방향으로 좀 끌어가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불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뭐 정상적인 업무를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은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참 대통령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최지우라는 변호사 아시죠? 네네. 얘가 그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다 얘가 있잖아요. 네. 이마빌딩에 윤석열 캠프 때부터 관여해가지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유튜버들 막 이런 사람들 다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얘가 이것은 그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죠. 지가 공직에 어쨌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공직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취득한 정보를 갖고 나와서 막 고소고발을 말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개선돼야 될 그런 것이 공개되면 다 개선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입니다. 정법 시대의 한 줄 논평입니다. 감춘다고 감출 수 없는 게 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제 2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권고 무시한 건설노동자 법정구속. 의정부지법은 지난 11월 12일 2021년 포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한 조합원 유아무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다른 3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1명에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포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사용자 쪽의 고용 협약을 어기고 다른 노동자를 채용하자 공사장 앞 횡단보도에서 동전을 흘리고 줍는 방식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해 공사를 지연했습니다. 노조 서울 경기 북부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갈등을 빚은 뒤 사용자 쪽과 원만히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나 경찰이 지난해 대대적인 건폭몰이를 하면서 다시 들춰내 사법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앞서 ILO는 지난 11월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408차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문에서 건설 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는 고용이 불안한 건설 기능직 채용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를 불법으로 보고 요구 관철을 위해 활용한 쟁의 등을 불법 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요구를 협상하기에 평화적 단체 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 산업 안전 및 보건상 결함을 고발할 것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 제법의 이날 판결은 이 같은 ILO 권고문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정대특 친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건설 노조 문제가 지금 이제 건폭몰이 이제 사실 윤석열 정권에 처음 해가지고
그 정당성을 획득을 했던 게 소위 건폭몰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그 노조원들의 과도한 개입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건폭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가혹한 탄압을 했고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강릉 지원에서 지원 앞에서 사실 뭐 한 분도 분신 자료까지 했지 않습니까? 양열사. 예. 자, 이 부분 이걸 이분들의 노동자들의 권리이고 또 이게 또 경영자들의 이제 경영권이랄까요? 그건 그런 현장의 예로상인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ILO에서 지금 한국 그 건설노조 탄압을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죠. 네,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ILO의 슬로건은 사회정의를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맨 처음에 이제 건설노동 때려잡은 건설노동자예요. 폭력배로 봤잖아요. 예. 폭력배로. 그러니까 네네. 노래도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너 단 집도 나 노동자 짓는 건데 왜 국민을 다 폭력배로 보냐. 그렇죠. 이것은 참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저러니까 경찰도 그냥 계속 폭압적으로 집행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는 농민들이 송파의 그 올림픽공원 앞에서 시위를 해요. 근데 경찰이 좀 약간 강한 것도 아니라 진압을 했는데 경찰 문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자기 정부를 위해서 이제 고생했는데 경찰 문책하면 누가 총대를 멜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국민을 보호하고 노동이나 농민 활동을 보장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은 지금 그 아주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루속히 시정돼야 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악의 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찰 권력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런 어떤 단속을 이제 억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정당성을 획득했거든요. 그 이어지는 게 바로 또 이제 바로 의료 대란이라고 봅니다. 의료 집단은 악의 축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찬가지인데 이런 우리 이 정권 그 윤석열 정권의 건폭물이 이 부분 우리 오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 좀 특히 좀 이렇게 보수 정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노동단체의 노동권 행사, 집단 행동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가해왔습니다. 그게 이게 우리 지금 ILO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권리, 집단 행동권이라든지 단결권이라든지 이 쟁의권 이런 거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무조건 이걸 불법화하지 말고 보장해 줘라는 게 그런 게 권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다른 나라하고 전혀 유례 없이 항상 먼저 영장 청구하고 그냥 영장 발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노총 사무실에 그냥 쳐들어가잖아요. 막 문 부수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치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관련된 논평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너무 영장 발부도 너무 쉽게 하고 불법적으로 다 업무방해로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당연히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걸 영장 청구 단계에서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을 해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단체 행동을 하면은 무조건 영업방해에 해당한다. 이래서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발부해버리고 그러면 강제력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제 수사로 돌입하잖아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오히려 이렇게 노동자들이 더 공권력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게 대응한다는 식으로 또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나라가 좀 지금 유성적으로 지금 더 심하지만 이 노동권에 대해서 정말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지금 이렇게 단체 행동권을 그 노동자
분들께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방해를 적용해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체포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이 노동권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이렇게 소홀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래서입니다. 정법 시대의 한 줄 논평입니다. 건폭몰이 윤석열 정부가 바로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을 해치는 폭력배입니다. 이번 코너는 화제의 재판과 판결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는데요. 7회차 방송에서는 지난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대태 팀장님 그 지금 김혜경 여사의 공소법 사건 즉 수원점 2024 고압 하나하나 사건은 어떻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건가요? 뭐 법화 7만 얼마가 가지고 10만 4천 원. 4천 원. 네. 저기 국회의장 김원기 부인 뭐 누구 부인 세 분한테 점심 대접한 건데 그것이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악랄한 방법으로 그 기소를 했어요. 기소. 근데 그걸 또 이건 정말로 이 기소는 다 그렇지만 검사는 머리 아래서 위로 흐른다고 수사해서 기소하고 판사는 정말로 진실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여간 이 사건에 대해 주지하다시피 이제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지난 14일 공소법 이제 그 기부행위 혐의로 이제 우리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 변호사님 이게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길래 10만 4천 원인데 150만 원 벌금을 물렸을까요? 뭐 재판부에서 뭐 판결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뭐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에 대한 그런 식비를 결제를 했다. 그런데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결제를 했던 그 배소연 씨도 본인이 그냥 임의로 좀 이렇게 결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그 김혜경 여사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게 주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쟁점은 그거겠네. 내가 그렇죠. 알았나? 네, 몰랐나? 그렇죠. 이게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럼 김혜경 여사가 그런 내용을 알고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시켰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 쟁점일 건데 일단은 뭐 당사자 피고인인 당사자는 부인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결제를 했던 배소연 씨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의로 했다고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법은 왜 김혜경 여사가 용인을 했던지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쟁점인 거죠.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증거가 나왔나요? 네.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증거는 저는 제가 뭐 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 자리가 전 국회의장 분들과의 자리였고 또 뭐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은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의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관심법이 아닌가 어떤 그러니까요. 증거도 없이 네. 너 근데 저거 니들 그 대선 그거 하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 용인하래 김혜경 여사의 이제 무기나 그런 어떤 용인하에 뭐 그렇게 카드로 결제할 돈을 식사를 내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다는 얘기죠. 네, 뭐 법원에서 지금 뭐 판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이익이 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인 또는 묵인하에 뭐 이렇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거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또 법카 사용했다 가지고 이 금액도 포함이 된 것 같던데. 자, 그러면은 이 공소헌법에서는 기부행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공선법에서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경제력에 따라 가지고 뭐 이게 매표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강자 중요하고 민주주의 근간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지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기부행위가 무한정 금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제가 만약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제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의 어떤 뭐 결혼식이나 경조서가 있는 경우에 그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 전통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문화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뭐 단체나 기관이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또 그 밖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하고 연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기부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이 기부 행위를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매표 행위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네. 이 선거 문화 이게 나왔는데 이게 노태우 대선 때까지 저기 87년도 그 전까지는 치열했어요. 돈.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그 이렇게 그 선거 때 되면은 그 기부하게 돼 있어요. 그 타월도 나눠주고 만년필도 나눠주고 그 반상회식으로 다과회도 그때 있고. 근데 지금 이걸 금지하는 것이 새로 나온 이제 공직선거법 뭐 230조인가 그런가 보던데 뭐 몇 통가. 이것은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교육은 귀걸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후보자 부인의 입장을 떠나서 원로 아닙니까? 김원기, 뭐 임채정, 뭐 우원식 누가 그것은 정말로 판결도 제가 알기로는 사정 판결 있잖아요. 네. 분명히 법에 저촉됐는데 거기에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도 있듯이 이런 것은 검사가 첫째 기소를 해서도 안 되고 판사도 그런 걸 참작해서 형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게 그 그러니까 선거 구민한테 식사를 대접한다는 어떤 금품 뭐 준다는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럼 엄격 금지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분들은 사실 당내 인사고 김원기 의원 사모님 같은 경우에 당내 민주당 당원일 텐데 뭐 그런 분들에게 어떤 당내에서 이걸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 이게 공선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특히 선거 구민도 대선이니까 네. 아마 법원은 이게 뭐 지역구 선거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대선이기 때문에 뭐 또 대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좀 너무 기계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일단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일반 그냥 뭐 이렇게 국민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당 원로 분들이시잖아요. 당 원로 분들이고 당연히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또 해석 자체도 뭐 그냥 대선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대선에 이익되는 행위로 알았을 거니까 뭐 그런 결제할 것을 용인했을 거다. 이건 너무 정말 관심법이잖아요. 관심법. 그거는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추측이잖아요. 추측. 정말로 추측으로 판단한 게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법원이 계속해서 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좀 정말 사법부의 신뢰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로. 네. 박정호 부장판사가 제2의 궁예네요. 궁예가 현신하셔서 수원지법에서 내가 번호니 넉넉히 너는 알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그 궁예법 관심법적인 판단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사 비용 10몇만 원 때문에 기소된 사례가 또 있나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 형량은 뭐 대법원 양형 기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니 뭐 기소되는 경우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몇만 원, 20몇만 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뭐 그 시축식에 그 고사장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또 그 경조사비로 또 뭐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뭐 선거민 그 지역민들 분들 경조사비로 또 5만 원 또 10만 원 이렇게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내는 경우에도 이렇게 기부행위로 봐서 기소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개선해야 되고. 네, 정말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특히 이런 법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법으로는 뭐 이걸 구체적으로 뭐 결혼식 얼마 이하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건 우리 수사기관에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과연 정말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과의 관계인데 이게 과연 매표 흉의로 봐가지고 기계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불과 제 기억이 한 2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구체적인 지명은 좀 뭐 얘기가 그러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돈 봉투를 돌리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응? 뭐 10만 원 드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기호 몇 번 누구다 이러면서 불과 20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돌리고 있던데 그런 건 당연히 막 그건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네네. 이걸 매수행위 뭐 금품의 매수행위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불특정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뭔가 특이한 이벤트 없이 이렇게 제공을 했다 하는 거는 그는 명백한 공선법에서 금지해야 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경조사잖아요, 경조사. 그러니까요. 네, 경조사의 또 금액 자체도 뭐 정말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한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의 평균 금액을 좀 이렇게 낸다든지 또 뭐 경조사 외에도 본인이 계속 활동해왔던 단체 이런 분들 연말에 보통은 뭐 이렇게 뭐 시무식이라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고사도 지내고 그런 경우에도 일반인들의 뭐 기준에 봤을 때 이렇게 좀 합당한 금액을 좀 제공하고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까지도 기계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기소를 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이거는 조금 정말 좀 한번 옳은지가 아니고 정말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지금 윤석열이는 대선 캠프 때부터 이마빌딩 때부터 압구정동 비선 사무실 또 지금 나타난 것만 해도 명태균이한테 500만 원 준 거 뭐 이것이 뭐 500만 원뿐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런 것도 적용한다면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저 윤석열이 김건희 최은순이가 똥싼 바지는 전부 그냥 놔두고 지금 선거 때 그 최은순이 활동이 있어요. 어느 목사한테 내가 지금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예? 많이 있는데 통장 100만 원만 빼면 뒤에 흐름이 다 나타나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다. 내가 후사할 테니까 목사님이 우리 선거를 좀 해달라. 이건 그 뒤에 이제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내가 그 뒤에 못 만나 그 목사를. 근데 이건 뭐 사후스럽지 큰 죄죠. 선거법으로도 큰 죄지만 지금 윤석열이 측근 가족 그 처갓집 쪽을 다 이렇게 털면은 이것은 정말로 조족 지열 새바른 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남동 김 박사가 우리 이명수한테 강의했다고 100만 원짜리 100 얼마인가 봉투를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거를 위한 매수 아닌가요? 그것도 105만 원. 네. 지금 이번에 그 여주양평 그것도 지금 최정 목사님 강연 시국 강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 지금 기소가 돼서 12월 5일 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공소장을 보면은 그 강연비 지급한 것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어요. 네네. 이게 너무 이게 시국 강연이나 이런 부분들 강연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만약에 강연비를 지급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급받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그걸 또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강연비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상식선을 벗어나서 과도한 비용을 지급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그 강연비를 지급한 걸 가지고 그것도 매수행위, 기부행위로 봐가지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로 어떤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서 객관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처벌이 된다는 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는 몇백만 원을 주고 하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한 10만 4천 원에 기소를 하고 강연비 지급한 거 가지고 기소하고 이거는 정말로 형평성도 없는 거고 법적 안정성도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우리 김혜경 여사도 이제 선거를 몇 번 치렀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공선법 관련해서 식사 대접하면 안 된다는 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식사비를 배소연 그 팀장한테 야 이거 좀 이쪽으로 내라고 그런 묵시적이라는 그런 걸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우리 변호사님은 이해 가시나요? 선거를 그렇게 많이 치렀는데 앞에 선거 한 대여섯 3번인가 4번 치렀거든요. 그게 뭐 저도 선거를 좀 준비하고 하면서
항상 주의했던 게 네. 그거예요. 바로 식사비. 그러죠. 이거는 정말로 다들 조심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 보는 눈이 있는 거고 또 카드 결제하면 다 기록이 남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조심하는 게 어떤 식사비라든지 이런 비용 내는 걸 가장 조심하는 거고 또 김혜경 여사도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선거를 여러 번 치러가면서 항상 조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조심하죠. 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지시하거나 한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게 또 다른 분들도 아니고 뭐 당 원로 분들과의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진행했던 걸 가지고 이게 뭐 그 배소연 팀장이 지시를 하고 해서 그걸 알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그런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김혜경 여사 쪽에서 18일 날 이제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항소 이유는 뭐 사실 오인 형량 과다 뭐 이런 거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항소심은 어떻게 예상하나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뭐 항소심에서 주 쟁점은 그거겠죠. 김혜경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 뭐 지시를 했는지 그분일 거고 분명히 근데 이거는 지금 객관적인 증거라는 김혜경 여사가 그런 지시했던 내용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결재를 했던 그 배소연 팀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든지 그런 증언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이렇게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재형법정주의 위배되는 정말 좀 위험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더 집중이 될 것 같고 항소심은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1심 판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거 있다고 보십니까? 1심 판결. 그러니까 1심 판결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랬을 것이다. 지금 이런 판단인 거거든요. 이번 그 15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 공선법 사건과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진술과 이런 진술이 있는데 그걸 좀 짜집기 하고 그래서 이랬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뭐 그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는 걸로 들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골프 쳤다 안 쳤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증거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법원의 심기에 따라 법인 뭐 그럼 증거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재판장이 뭐 피고인하고 눈 보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나 이것 보고 판단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말 좀 우리 사법부가 좀 사법부의 신뢰를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해서도 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에서 할 얘기나 내가 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형사소송법 307조 재판 증거주의 재판이고 근데 지금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308조요. 자유심증주의. 네. 모든 증거의 증명령 법관 자유심증에 의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져야 돼. 그 법이 없어져야 되고. 307조가. 네, 308조. 308조. 네. 308조. 그러니까 법관의 가장 재량권을 무한정 허가하는 게 이 조항 아닌가요? 그 조항이에요. 그 조항. 그 현직 판사하고도 얘기하면 자기들도 이게 악법이다. 아니 이거 재판관 들어가 보면은 판사가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 법정 변호사들도 안에서는 설설설 기면서 어떻게든 심기 안 거슬려 하는 거고. 그게 문제고 지금 이거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한테 가하는 공권력은 지금 우리나라 그 이승만이가 저 정적 조봉암을 또 박정희가 김대중 수장시키려고 저 전두환이가 저기 사형 선고한 거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러면 참 거기에 개탄스럽고 어떤 경우든지 2심에서는 정상적인 판사가 정말로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하면은 이것은 죄를 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미풍양속이고 양식. 자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 만약 이제 우리 김혜경 여사의 변론을 맞는다면은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걸 강조를 하고 어떤 걸 전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항소심에 주 쟁점으로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의 정도가 단순히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그 확신이 들 정도의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입증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거는 뭐 무조건 이런 사실이 있을 거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에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뭐 사실인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의심이 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이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김혜경 여사라든지 또 지금 정진상 실장, 김영 부원장 또 이화영 부지사 딱 일련의 그 재판 과정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거 뭔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가지고 검찰이 명백하게 이렇게 유죄의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피고인 측에 무죄를 입증하게 만드는 그런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래 돼 버리면은 이 검찰이 완전 아까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이 지금 기소 독점주의를 하면서 검찰이 모든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검찰에서 뭐 특히 정치적인 사건은 검찰에서 정치인들이 생명이 갈리고 대한민국이 검찰의 손에 맡겨지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라도 그런 부분들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고 유죄에 확신이 들 정도의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무죄 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검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사법부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법부도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검사가 제대로 입증 못했다. 이거는 100%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의 입증을 못했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더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뭐 보충 질문 뭐 설명 또 하실 게 있나요? 아닙니다. 뭐 충분히 변호사님은 네네. 하여간 네. 뭐 그건 대법원 판례에 딱 박혀 있어요. 네, 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입증을 해야 되고 증거를 내야 되고 그러지 않고 피고인이 왔다 갔다 하고 확실한 대답을 안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 판결을 해야 된다. 딱 적혀 있어요. 그게. 네. 잘 알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법시대 1부 순서를 마치고 잠시 후 2부 순서 이슈인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인 코너에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를 모시고 열린공감 경영권 다툼 진행 상황과 최근 불거진 뉴탐사 강진구 기자의 명품 의류 수수 문제점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